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먼저 지난번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 퀴즈 문제 기억하시죠? 대공황 관련 영상에서 퀴즈를 냈었는데 이때 정답을 맞추신 5분 지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에밀 싱클레어, 딘 킴, 까르페 디엠, 이씨, 그 다음에 코난 정, 이렇게 5분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 맞춰주셨습니다. 이 5분 밑에 제 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 미국 배당주 투자 그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9 기술 관련 책은 월요일날 발송됩니다. 화요일날 전부 받아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주고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시간을 좀 벌게 됐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중국 도대체 언제 망하냐? 망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정구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수정구슬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망하게 될지를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많은 분들이 중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닥친다면 그동안 많이 벌려져 있는 부채가 일으킨 버블이 터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중국 부채 버블 언제쯤 터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제가 항상 경제를 분석하는 관점, 신용 팽창파 수축, 통화량 관점이죠. 그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당장 급한 것은 증상이죠. 증상을 치료하고 더 꼼꼼하게 완벽하게 치료를 하려면 증상 안에 있는 그 병을 일으킨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경제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버블이 발생했다. 그러면 버블을 일으킨 원인이 있고 버블은 그 원인이 골마 터져서 나오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다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건강한 사람이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흡연 등의 나쁜 습관 등 이렇게 이런 일이 쌓이게 되면 병에 걸리죠. 그래서 병으로 암에 걸리거나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은 결국 증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상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은 일단 증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을 일단 가라앉힌 다음에 진짜 명의는 그 증상을 일으킨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나쁜 습관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꾸준히 치료하는 게 좋죠. 근데 원인 치료, 그렇다고 증상을 무시할 수는 없고 증상을 일단 잡고 더 확실한 의사 선생님들은 원인도 같이 잡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면 사람의 마음이 빨리 증상만 없어지면 치료됐다 생각하고 또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자주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아예 그런 질병 때문에 자연으로 들어와서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나쁜 습관들을 잡아서 건강을 회복하거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증상 치료만 하고 다시 엉망진창인 생활을 하면 재발이 되죠.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경제도 똑같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증상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원인, 경제 현상을 일으키는 행간을 그래야 완벽하게 잡는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경제 현상에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 중국이 언제 망하느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통화량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나가야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만이죠? 통화량에 대한 경제 수업을 간만에 하는데 그 통화량, 신용 팽창, 이 부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제성장,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돈은 부채고, 부채,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통화량이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즉, 돈이 많아져야 경제가 점점 성장하는 거고, 돈은 부채입니다. 누군가는 은행에 가서 계속적으로 부채를 빌려줘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걸 곧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의 증상으로 집값이 오르고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로 이전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과정이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과정 자체가 먼저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빌리는 사람의 부를 이전시키는 겁니다. 뒤에서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가령 죄송합니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 자기들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한국처럼 잘 살아보자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서 환율이 폭등하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서는 부를 만들어내려고 통화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돈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환보유고 증가와 통화량 증가는 거의 일정 비율로 같이 따라간다. 이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 경제 성장에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를 이어서 최초로 이제 정권 교체됐던 시기에 경제 민주화가 돼야, 즉 정치적인 민주화가 돼야 경제도 더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민주화는 참된 의미는 뭐냐? 부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채 접근 권한이 일반 서민에게까지 내려가는 게 민주화의 과정이에요. 자, 경제, 즉 부채는 아무나 일으킬 수 없었습니까? 제 나이가 꽤 되는데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 96년이었어요. 불과 20년 전에도 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수천만 원씩 하잖아요. 부채 접근 권리가 밑에까지 많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부채를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계속 좀 더 일반 시민까지 내려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일반 시민이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 그런 한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일정 수준으로 가다 이 한계가 늘어나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일반 시민한테 부채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다 멈춰버리죠. 세 번째, 부채 증가는 그러면 어떤 순간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다 가서 그 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고요.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눕니다. 가계, 우리 같은 이제 시민, 일반인들을 말하고 가계,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세 번째가 국가, 이렇게 세 주체가 경제의 핵심 주체들인데요. 이 세 주체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면 통화량 폭발이라고 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대부분은 계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계가 돈을 빌릴 때는 기업을 좀 더 빌려서 있다가 이 가계가 너무 부채가 많아서 힘들어지면 이제 부채를 이어받지 못하면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건실한 기업이, 기업도 가계도 힘들어지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일본처럼 부채를 끊임없이 일으키죠.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가계와 민간에서 일으켜야 건실한 경제고 국가가 일어나면 성장이 거기서 끝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가가 할 수 없이 나서는 경우는 결국 인구 감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돈은 AI나 로봇이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빌리는데 그 사람도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 20살에서 대부분 60세 이 사이가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줄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업과 개인, 가계가 너무 많은 부채를 일으켜서 부채 여력이 없으면 결국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경제를 멈출 수가 없으니 국가가 일으킵니다. 근데 국가가 일으킨다는 얘기는 국가는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운용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일으키면 이머징은 경제가 망한 거고요. 선진국의 경우는 그냥 활력을 잃은 저성장 경제가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채를 일으킨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은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먼저 선진국이었던 경제나 뒤에 따라오는 그 국가들의 경제나 똑같은 경로를 겪습니다. 맨 먼저 돈을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은 은행에서 신용창조를 맡길 때 그 돈을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그때부터 신용도가 높은 기업부터 대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도 가장 신용도가 높은 단체는 어디냐? 정부입니다. 국가기관. 두 번째는 독점 재벌 대기업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는 것은 재벌 기업, 국가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환보유가 좀 더 늘면 이 한계 계층이 좀 내려가죠. 어떻게 이제 재벌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넘어가고요. 근데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나 뭐 재벌기업 오너들 이런 사람들은 더 앞서 있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중소기업 부자 이 사람 넘어가면 이제 우리들한테 일반 시민한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먼저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뭐 아파트나 주식 가격이 싸졌죠. 그 사람들이 먼저 주식도 사고 부동산을 사놓으면 그 다음 계층이 돈을 빌릴 때 그 가격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것처럼 돈을 빌리는 순서, 위에 이제 노란색이죠. 순서대로 가면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 통화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 순서대로 저렇게 올라가는 시간대로 외환보유고가 따라와야 되죠. 그런데 통화량이 저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자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부는 어떻게 되냐? 먼저 빌렸던 시중에서 정부에서 독점되고 이 순서의 역순으로 부가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서 나도 돈 빌릴 수 있어서 아파트 몇 채 사고 갭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죠? 전셋값 떨어지고 지방은 아파트 가격 떨어져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왜? 먼저 부자들이 기다렸다가 다 넘겨주고 손 떼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진행은 이런 방식으로 되고 진행 순서의 역으로 자원과 부가 신용 창출 메커니즘과 반대가 되면서 부가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됐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권력자, 재벌기업, 정보 접근성이 높았던 사람들이죠. 여기까지가 통화량, 신용 창출, 신용 팽창과 축소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통화량, 신용 팽창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복습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돈의 양을 늘리면 그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고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가 되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가 돈의 양을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 돈이 곧 빚의 증서고 이 빚의 증서를 담보할 수 있는 지표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지표는 뭐다? 외환보유고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통화량이 늘어났던 시기와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던 시기를 겹쳐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왼쪽은 외환보유고 증가하는 건데요. 이게 99년부터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던 시기는 2004년 근처부터입니다. 이게 아마 이때부터 WTO에 중국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부터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오른쪽의 통화량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만큼 그 많은 외환보유고를 믿고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신용팽창, 통화량을 증대를 해서 국민의 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왼쪽의 외환보유고가 지난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 줄었다는 얘기는 무역수지 흑자가 안 났다거나 아니면 저만큼 더 많은 돈을 어딘가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났어요. 그러면 저 돈만큼 썼다는 얘기인데 어디다 썼냐면 1대1로 사업하면서 빌려주고 아프리카 40몇 개 불러서 돈 빌려주고 우리 물건 사라 이러면서 계속 갖다 돈을 풀었죠. 왜? 자기네 시장을 만들려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의 무역 분쟁,
관세를 통한 중국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가 더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거의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특히 경상수지 부분은. 문제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만큼 그 비율 형태로 대출,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한다면 통화량 자체도 줄어져야 환율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줄어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화량이 저렇게 줄어버리면 그야말로 경제 위기고 중국 대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을 쉽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세를 지금처럼 너무 무식하게 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통화량을 통화량 증가를 연착륙시키려고 중국 정부가 노력했었던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통화량을 2015, 16, 17년 이때는 계속 한계 기업을 정리하면서 통화량을 줄이려고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증가 속도를 안정시키려고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는 미국 무역 분쟁에 의해서 한계 기업이 중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빨리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편차는 1차 산업부터 4차, 5차, 6차 산업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관세를 10%, 25% 이렇게 올려버리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세 부분을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중국의 수출업자가 깎아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비싼 제품이나 마진율이 좋은 제품, 하이테크 제품들은 그렇게 누구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의 지마트나 월마트에 들어가는 아주 저가들은 그만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산업이 문 닫게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많았던 버블을 좀 누르기 위해서 정리하던 통화량 축소 작업이 깜짝 놀라게 중지돼 버리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뭐냐면 섀도우 뱅킹입니다. 섀도우 뱅킹은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받는 일종의 대부업체나 아니 펀드 담보 대출 이런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 외생연전 뒷페이지에 설명을 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앞에서 보면 지난 2014년에서 16년까지 그림자 금융 증가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시진핑이 들어와서 그 버블을 진정시키려고 주식시장은 좀 띄우고 부동산을 내려 눌렀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중국 경제 많이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당시에 중국 수출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외국인 직접 투자적으로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메꿔졌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저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축소되는 역효과를 외부에서 들어온 돈으로 막아줬는데 문제는 빨간색 부분이에요. 2017년 이후 작년부터 급격하게 그림자 금융이 다시 한번 축소되고 있어요.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저 1년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미국 수출업체들이 수출이 막혀버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버리고 그 돈줄이 막혀버리니까 저렇게 그림자금이 급격히 축소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거죠. 그림자 금융의 축소로 통화량이 줄고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거기에 일자리까지 날아가니까 갑자기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중국에는 통화량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와 좀 다른 구조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중국 버블, 이 중국 통화량이 언제 터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통화량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제든 돈을 늘리려면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게 통화량 확대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 확대 주체는 정부를 빼고는 기업과 가계 두 계층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기업은 100% 국영기업이죠. 해외 기업들이 아닌 이상, 합작 기업이 아닌 이상 중국의 그냥 자국 기업은 100% 사회주의 국가 때문에 자국 기업,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주주란 얘기죠. 그리고
이 국영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빌리는데 이 국영기업은 이제 나뉘겠죠. 뭐 알리바바나 화웨이, 뭐 샤오미 이런 것처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확률이 높은 회사들의 정부가 자본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중국 경제를 끌고 왔던 게 외환보유고를 늘리게 했던 게 결국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저임금 기반의 아주 저가 제품들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굳이 뭐 확대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따먹는 그런 기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돈을 빌려서 지방은행이나 지방정부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런 한계 기업들이 뭘 했냐? 중국 정부가 이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흐름이 보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기업 자체도 살아야죠. 거기에 사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으니까 그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벌여주냐? 있는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부업을 합니다. 중국에서. 기업이 이런 한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정부나 은행에서 빌려서 그 돈을 다시 일반 시민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높은 이자로. 그 시민들은 높은 이자를 받아서 뭐합니까? 전부 아파트 산 거죠. 주식도 사고. 즉 생존 본능으로 그런 대부업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는 왜 빌려? 은행 가서 빌리면 되지. 예, 중국도 은행에서 가게가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특권층이나 아주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한국의 30년 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화량의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그림자 금융이거나 기업들이 대출을 받은 겁니다. 기업이 대출받아서 일반 국민한테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림자 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는 은행 가서 우리가 30년대, 80년대 은행 가서 돈을 못 빌렸잖아요. 98년까지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 부채로 인해서 한보, 기아, 뭐 혜태 이런 게 다 많아지면서 IMF 구제금을 신청했고 그러면서 리셋되면서 이 부족한 돈을 경북 일반 개인한테 통화량 확대 정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던 거거든요. 즉 중국도 결국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통화량은 국영기업들이고 이 국영기업들이 개인한테 그림자 금융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C급, D급 기업들이 그런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도 지금 현재 중국 기업 부채 문제가 이래서 경제가 꿈틀한다. 그러면 지난 대공황 강의 기억하시죠? 미국 중앙은행이 근본위를 지키기 위해서 부채가 줄어드는데 금리를 올려서 대공황이 돼버렸잖아요.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부채 축소로 인한 경제 위기는 축소된 부채를 누군가가 다시 살려줘야 살아납니다. 그게 신용화폐의 비밀이죠. 그래서 98년 우리가 IMF 때 기업 부채로 문제가 터졌다가 현재까지 살아온 건 가계부채로 전이됐던 거고 가계부채도 한계에 다다르니까 요즘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감안할 때 시진핑 중국 정부가 당면한 중국 경제의 숙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 부채, 기업들이 대규모로 빌려서 돈놀이를 하든 말든 일단 표면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렸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개인한테 빌려주고 개인들이 돈놀이하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받아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 연착륙. 왜? 만약에 이걸 못 메꿔주면 기업은 망하는 거고 망하다 보면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세 분쟁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져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지지율을 까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의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 부채 증가 속도의 연착륙과 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게 된, 지연하게 된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수출이 저임금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수출이 막히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둔화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가 경제에 크다는 타격을 입죠. 그래서 이 일자리 유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도 지금 힘든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금 현재 관세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미국에 함부로 고개 뻣뻣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분쟁의 역효과를 최소화할 아마 시진핑의 지금 현재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이나 기자회견할 때마다 중국과 잘 되고 있다. 시진핑가 직접 얘기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이 상당히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중국이 이런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채 앞에서 말했죠. 부채가 너무 고빠르게 증가해서 중국이 버블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채 증가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늘어나지 않고 부채가 사라졌다. 그럼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힘들어진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채 증가 속도를 좀 낮추면서 연착륙시키면서 중국 경제가 따라오게 해줘야 됩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연착륙시키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환보 요구가 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죠. 첫째, 중국 정부는 부채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6년에 한계 기업, 즉 저임금 기반하고 있는 한계 기업을 그냥 파산하는 걸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중국 기업의 부채,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95% 이상은 내국인 부채입니다. 외채가 아니란 얘기죠. 외채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올라갈 텐데 중국은 고정환율제 않습니까? 인민은행이 그냥 고시하면 그 환율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저임금 기반 공장의 파산을 확대된다는 얘기는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준율을 인하했죠. 왜? 연착륙을 원하는 거지 통화량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걸 막는 거기 때문이죠.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조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외환보 요구가 증가돼야 됩니다. 근데 외환보 요구를 증가하려면 결국 수출해서 벌어와야 되는데 중국 기업의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출은 저임금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저임금 기반이면 이런 관세 분장의 타격이 크죠. 그럼 미국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견제할 텐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월등한 기술력으로 기업 경쟁력이 되면 중국 물건을 안 사고 못 배기는 거죠. 그게 뭐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 저임금 기반의 수출 확대에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우리 물건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뭐 했죠? 모든 중국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보조금을 그런 기업들에 몰아줘서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서 미국이 요즘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부채 증가 속도가 연착륙되면서 외환보유고가 따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럼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면 되죠. 엔화처럼 기축통화가 돼버리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냥 양적완화하고 그냥 뿌려대면 되는데 위안화와 기축통화가 될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 미국이 이렇게 온전하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도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 그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과감하게 중국들에게 나서고 있고 그 덕으로 한국 기업은 시간을 벌고 있다.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현재 어떤 과정이냐면 통화량 주체 구조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국 정부에 의해서 3년 전부터 한계 기업을 쓰러뜨려가면서 그 밑에 딸려있는 그림자 금융을 정리하는 그 방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이 실시됐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왜? 그런데 왜 이걸 중단하냐? 최근에 지준율을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지준율 참 인하했잖아요. 왜?
미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저임금 기업, 한계 기업들이 너무나 빨리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게 되면 빌려준 돈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화량이 축소되니까 이게 외풍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는 경제가 내풍까지 같이 섞이면 심각하게 꼬꾸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을 통해서 1%의 지준율을 인하했다. 그거 제가 토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임금 수출기업 일자리를 축소 대책을 냈죠. 그게 하나가 뭐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죠. 왜? 관세라도 인하해줘야 중국 기업들이 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게 중국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 과정인 거. 두 번째, 미국에 의한 강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미국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적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1강자로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된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 시간이 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임금을 기반한 중국 기업들이 너무나 빨리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망해야 경제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빨리 돼버리면 통화량 위축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특히 외환시장 개방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양보화를 좀 많이 내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무역협상 과정에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자, 중국 정부 주도의 기업 부채가 잘 안 돼. 조정이 잘 안 돼요.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고 구조조정이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통화량 주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기업가 가지고 고리대금을 빌렸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 시민이 은행 가서 대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 그 많은 인민들이 1인당 얼마씩이라도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중국 경제 내수가 확 살아버리겠죠.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파트 살 거고요. 자동차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돈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느는 거죠. 이게 웰스 이펙트지 않습니까? 부의 효과. 그리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급여를 또 올려줄 수는 없어요. 급여를 못 올려주면 이렇게 된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했던 그대로죠. 중앙이들이. 급여 올려줘. 야, 은행 가면 저리를 빌려줘. 그 돈 빌려서 아파트 사서 부자 돼. 이렇게 가게 돼서 내수 확대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부동산, 이게 다 그 과정인 거거든요. 왜? 기업들한테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거죠. 물가지수라는 그 개념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돈 없어 이러면 쉽게 빌려서 써. 저금리잖아. 이래서 저금리를 유지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최근 기업 부채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하강하긴 하지만 그게 미국의 강제적인 구조조정까지 겹쳐서 중국 경제가 더 힘들다 그러면 첫째,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에서 기업이 다시 돈을 빌리게 할 거고 그것마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일반 국민들한테 부채 접근권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5년, 10년간 부채가 열심히 들어서 내수가 폭발하면서 성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인간도요.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넘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무역수지 흑자 금액도 분명히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마치 일부 유튜버들이 얘기한 것처럼 폭망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아직 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가계계층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 안타깝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이들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서요. 소득, 즉 기업의 무역수지 흑자 능력이 일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이 자산 가격만 버텨서 땅값만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이 부자들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면 개인 부채. 개인 부채가 늘어서 내수가 한바탕 더 확짝지근해서 올라간 다음에야
그리고 한국처럼 지금 이제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할 계층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중국이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30년인데 중국은 30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마 5년, 10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곧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부채를 확대할 수 있는 아직 가계계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IMF 때도 망할 거라 생각했지만 개인들이 부채를 일으키니까 지금 20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좀 더 빠르게 가니까 10년 정도면 충분히 그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빨리 보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을 빠뜨린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7일과 8일 날 미중 무역 차관급 실무 협상을 합니다. 그때 악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잘 될 두리뭉실 분위기만 해도 시장은 좋아질 것 같고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게 10일 날 미국의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전국 신기술 관련 제품 수출 규제 관련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름도 기네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 19일에 일종의 수출 규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10일 날, 한국 시간으로 11일이죠. 그날 나옵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지난 11월 달처럼 강한 중국을 막 압박하거나 중국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면 앞에 7, 8일에 좀 좋은 분위기 가던 게 엎어져서 지난번 애플 실적 발표로 중국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 번씩 꺾였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10일에 미국 산업안전국에서 결국 중국이죠. 신기술 관련 수출 규제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일단 조심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이 빨리 망한다고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감정적인 거고요. 이가 없으면 이게 우리 순방치안이지 않습니까? 경제 생태계는 그냥 순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전 세계 글로벌 많은 나라들이 치고 주고받으면서 세운 거기 때문에 되도록 변화가 되려면 시간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직 중국 시간에는 중국 정부, 중국 경제에는 시간이 일부 있다. 그 점은 알아두시고 중국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은 하실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한 주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